제 원래 목표는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조금 추가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원 가입하는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원 가입하는 부분 안 할 수가 없어서 목표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오늘은 회원 가입하는 것까지를 마스터하고 내일 좀 빠르게 모범 답안에 해당하는 그 샘플 프로젝트를 쭉 리뷰하면서 그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현하는 걸 보여드리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원 가입하는 부분. 왜냐면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요거를 세이브를 쫙 하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디폴트, 새로운 어너니머스 유저를 위한 디폴트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이 아니라 홈 디폴트? 요거죠, 요거. 요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신 분은 로그인 할 수가 있고 없으신 분은 여기다가 뭔가 링크 버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클릭 히어, 뭐 to create new account, new member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버튼을 하나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버튼이 네모 박스 버튼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밑줄 그어 있는 버튼, 그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툴박스 중에서 밑줄 그은 버튼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버튼이 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실은 요거 링크 버튼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버튼은 사실 여기 empty 버튼에다가 설정만 살짝 다르게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empty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링크 버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모르겠으면 그냥 버튼 일단 쭉 이렇게 갖다 놓고 배치하고 구현은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따당 누르시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봅시다. 사실은 이게 영어로 하는 이유가 영문으로 요거는 지금 영문으로 쭉 기능을 구현해 놓고 나중에 한글판은 한글 번역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메뉴를 다 영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릭 here to create new account. 사실 요 구문 자체도 요거는 개발자가 이렇게 썼지만 요거 전문가가 딱 봤더니 요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좀 짧게 해야지 또는 뭐 좀 더 친절하게 어카운트가 아니라 뭐 인플로이 이런 걸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 텍스트 자체 번역이 아니라 요 원본 텍스트 자체를 또 다른 전문가가 또 깨끗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 번역 작업 전에. 그것도 이제 한번 쉽게 하는 방법을 내일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 렌더 모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버튼을 선택하시면 네모칸으로 나오는 거고요. 링크 하시면은 이렇게 밑줄이 딱 거집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얘가 따닥따닥 붙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여백 주는 방법 복습해 볼까요? 여백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프로퍼티에서 스타일링에서 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다가 바깥쪽 여백이잖아요. 마진을 클릭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왼쪽이네. 얘 기준으로 왼쪽이네요. 여기네 여기. 마진을 중간 M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 뭘 할 거냐? 회원 가입 페이지를 띄워줄 건데 여기부터 사실은 뭐 화면 뭐 구성 디자인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생각해 봅시다. 요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일단 결정할 것이 팝업 윈도우로 띄울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요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할 것인가 그거부터 한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꽉 찬 페이지로 하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연습 삼아서 팝업 윈도우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팝업 윈도우로 뭔가
기능을 만드는 거를 하려고 여기다가 어디다 만들까 딱 봤더니 제너럴 익스텐션에다가 만들면 좋겠는데 이거 새로운 걸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만들었던 온갖 페이지랑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그 구분 없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사이먼트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서브 폴더를 이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정리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것도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셔도 되겠지만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마켓플레이스 모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잘 보시면 이렇게 따라 만들면 돼요. 뭐 이런 구조 가는 거 괜찮겠네. 이 같은 경우는 요 아이템들의 사실은 아이템이 아니라 도큐먼트라고 한 맨딕스 도큐먼트들의 기능에 따라서 폴더를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리소스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요 기능에 따라서 했는데도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서 또 구분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능에 따른 구분 플러스 요 도큐먼트의 타입에 따른 구분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플로어만 모아놓는다거나 어떤 페이지만 모아놓는다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폴더 밑에 타입에 따른 서브 폴더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심플하게 요거랑 따라가서 제너럴 익스텐션의 서브 폴더 만드는 방법은 모듈 찍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add 폴더 하시면 돼요. 이름을 유저 한 칸 띄고 manage 사실 이거 서브 폴더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브 폴더는 특수 문자 이거 될까요?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될까? 해볼게요. 정말 되는지. 이게 왜 되는 걸까요? 왜 되지? 이상하죠. 보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제목은 하이픈 언더스코어 숫자 문자가 돼요. 그쵸. 하지만 특수문자, 느낌표, 골뱅이 이런 거 안 돼요. 그랬죠. 그리고 모듈 이름은 정말 타이트해가지고 얘는 표현식에 쓰이기 때문에 이 모듈 이름은 얘 같은 경우는 공백 이런 거 안 되고 그쵸? 하이픈 안 되고 언더스코어까지만 돼요. 이런 제약이 있는데 아니 폴더는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이유는 또 항상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는 실제 이 폴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프로젝트 폴더에 가보시면 이 폴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거래 가지고 요 맨딕스가 내부적으로 요 아이템들을 도큐먼트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폴더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자유롭게 그리고 요 폴더의 이름이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게 다 되죠. 현재 가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서브 폴더 역시 뭐 하이픈 언더스코어 숫자 뭐 됐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객체 타입에 따라 가지고 이 네이밍에 제약이 있는 거를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자, 그래서 유저 매니지먼트 아래에 관리 기능과 일반 유저 기능으로 나눠서 서 폴더를 이렇게 하시면 폴더를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거다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커먼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베이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홈 디폴트 놔두고 매니지 마이 어카운트랑 마이 어카운트는 누가 봐도 사용자니까 이렇게 유저 폴더에 갖다 놓고 어카운트 오버뷰는 어드민 기능에 갖다 놓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공통적으로 쓰는 거니까 스니피 레이아웃 이런 거는 커먼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것도 커먼에 갖다 놓고
얘는 그냥 바깥으로 뽑아낸 거. 훨씬 더 깔끔해졌죠. 이 상태에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닫고, 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화면 구성도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미리 나눠드린 어사이먼트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게 하라. 그런데 일단 그냥 마음속으로 정리해 볼게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회원 가입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하죠. 그리고 이름, 이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그 정도. 그죠? 필요합니다. 그 정도만 입력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추후에 뭐 필요한 롤 할당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는 시스템이 처리하는 식으로 쭉 하면 되겠죠? 자, 생각을 해봤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런 회원 가입하는 양식을 기존 그 어드민 모듈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나? 더니 봅시다. 뉴 멤버 만드는 거 여기 있네. 어카운트 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약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원 또는 뭐 어카운트 생성하는 그 비즈니스 로직에는 약간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요거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아니, 요거 일단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상한 페이지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요. 어카운트 패스워드 데이터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데이터 뷰가 있는데 어카운트가 하나 있고, 아니, 이게 뭐 데이터 뷰가 두 개나 이렇게 있나?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했나? 왜가 중요하죠.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보통 우리가 아이템에 대한 이렇게 폼을 만들면 사실 요거 에디트 같은 거 보시면은, 에디트 딱 보시면은 요거는 어카운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뷰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값을 입력하고 세이브하면 세이브가 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 만들 때도 어카운트 쓰면 되겠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차, 가만 생각해 보니까 회원 가입할 때는 암호를 두 번 입력받아야 돼요. 한 번 입력받고 암호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실수로 암호를 잘못 입력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카운트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요상한 모양이 뭐냐면요. 실제 데이터는 요건데, 그렇죠? 패스워드를 뉴 패스워드, 컨펌 패스워드 요 두 개, 암호 입력, 암호 확인, 요거를 별도의 값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게 되나? 그렇죠? 이게 됩니다. 이상한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요. 모양은 마치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이 구조는 이 어카운트 패스워드라는 이 패스워드를 담기 위한 이 자료 구조가 어카운트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상하죠. 뭐냐면은 또 한 가지는 왜 얘는 색깔이 다른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별도로 사용자를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폼을 담을 별도의 엔티티를 만들고 그 엔티티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그냥 마이크로플로우 내부에서 어카운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 가지고 이런 복잡한 엔티티는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쓰지 않고 아예 그냥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엔티티, 실제 어카운트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쭉 내려가지고 제너럴 익스텐션 또 여기다가 할 거잖아요. 즉 사용자 가입 양식을 담을 엔티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추가하죠. 이 엔티티의 이름은 뭐냐면은 가입하는 거니까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또는 뭐 어카운트 폼 뭐 이름은 필요한 이름으로 지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가 필요로 하는 속성을 쭉 그냥 써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유저 아이디도 필요하고. 근데 얘가 멘딕스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름을 쓰면 그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줍니다. 아이디를 썼으니 너 이거 자동 오토 넘버 유니크한 아이디 값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아니죠. 얘가 살짝 덜 똑똑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길이 적절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은 패스워드도 필요하죠. 이거는 사실은 패스워드는 저기 어카운트에 저장될 거고, 요거는 패스워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잠깐 쓰는 임시 데이터 구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확인 이렇게. 또 패스워드라고 쓰니까 얘가 해시드 스트링이라고 지가 그냥 막 타입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또 나온 김에 살짝 살펴보시면 해시드 스트링은 뭐냐? 스트링은 문자열인데 해시드 스트링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암호화된 문자열입니다. 근데 그냥 암호화된 게 아니라 보통 암호화라고 하면 암호화했던 그 데이터를 거꾸로 원본으로 복호화 시킬 수가 있죠. 근데 해시 스트링은 암호화한 거를 거꾸로 이렇게 원본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슈퍼컴퓨터가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없도록 계속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이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어떤 나쁜 해커가 또는 어드민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DB를 열어 가지고 값을 보더라도 그 암호 값을 볼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직 내가 똑같은 암호 값을 입력을 해서 해시를 시키면, 로그인할 때 해시 시키면 해시된 결과를 비교해서 같으면 암호를 다 입력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같다 다르다 비교만 할 수 있지 원본 값은 알 수 없는, 이거 해시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암호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수준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고를 수 있습니까? 그 세팅 가시면 고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아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이름이 필요하죠. 사실 이름은 네임이면 족한데 네임이 하필 시스템 유저의 유저 아이디 값으로 쓰여가지고 풀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메일도 필요하죠. 그래야지 노티 한다던가 회원가입 완료 이런 거 한다던가, 또는 회원가입 요청은 됐는데 아직 생성은 안 됐다, 뭐 노티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OK를 짠 누르고 딱 봤더니 얘는 파란색이네. 자, 이제부터 그 색깔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파란색인데 아까 걔는 노란색, 오렌지색이었죠. 그 차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엔티티의 속성 중에 퍼시스터블이 이렇게 켜 있으면은 이거는 파란색, 꺼 있으면은 오렌지색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파란 거, 오렌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자, 그럼 이게 색깔만 바뀌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 파란색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예요. 하지만 요 오렌지색, 즉 퍼시스터블이 아닌 넌 퍼시스터블 엔티티는 요거는 DB에 저장이 안 돼요. DB에 저장이 안 되지만 요 데이터를 담을 수는 있어요. 왜 담느냐? 담아가지고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마이크로플로우에 전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돼요. 하지만 최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안 되는, 잠깐 임시로 필요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게 이제 non persistent. 아마 이게 번역할 때는 영속성, 비영속성 이렇게 하실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괄호하고 persistable, non persistable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둘 다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시 입력 폼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용도는 그런데 우리 또 용도뿐만 아니라 얘랑 용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를 또 알아야겠죠. 자, 아까 봤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얘랑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던데, 이거. 그쵸? 이렇게 하면 얘가 마치 얘를 감싸는 것처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아까 그 어드민, 그 패스워드 데이터 그쪽에서. 이게 되네. 아니, 퍼시스터블과 넌 퍼시스터블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저 이상하잖아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고,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값인데, 어떻게 이 개념이 말이 되느냐? 요거는 말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값을 하나 딱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어떤 메모리에 있는 요 추가 속성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감싸 가지고 되어 있는 요 세트가 메모리에 이렇게 있는 요런 모양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안 되는 거. 거꾸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딱 뜨잖아요. 왜냐? 얘는 지금 메모리에 있는 애예요. 메모리에 있는 애가 딱 있는데 아니 메모리가 아니라 DB에 있는 얘가 그쵸? 메모리에 있는 애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거 의존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메모리에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얘가 바라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종속성에 관한 거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관계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혹시 넌 퍼시스터블이 하나가 더 있으면 얘는 또 어떨까? 그쵸? 얘도 둘 다 메모리에 있는 건데 이거 연결되나? 연결됩니다. 둘 다 메모리에 그냥 따로 있는 거니까. 우리 실제 왼릭 서버 오시면은 서버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노드가 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분리가 돼가지고 각자 런타임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각 클러스터별로 이런 거 하나씩 그때그때 필요한 거 다 갖고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됩니다. 반대 방향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메모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1대1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거꾸로는 된다 그랬죠. 자, 그럼 1대1, 1대1 당연히 안 되죠. 1대1은 서로 의존하는 건데 안 됩니다. 이런 차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나오냐 하면은 왜 제가 강조하냐면은 어, 그 퍼시스터블과 넌 퍼시스터블끼리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넌 퍼시스터블끼리는 다 되고 퍼시스터블끼리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자칫 방심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외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메모리에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이런 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면은 답이 나온다. 보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다가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non-positable entity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제약사항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애트리뷰트를 딱 만들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토 넘버 이 오토 넘버를 만드는 거는 시스템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랑 겹치지 않게 유니크하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메모리에 있는 객체 엔티티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해시 스트링 역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암호화해 갖고 저장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애트리뷰트.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소시에이션 말씀드렸고 밸리데이션 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덱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인덱스. 여기서 말한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입니다. 우리 보통 DBA 분께서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DBA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좀 빠르게 읽을 수 있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 엔티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건 요거. 몇 가지 더 차이 있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작업하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가 깜빡했네. 자, 프로파일 픽처의 액세스 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린다는 거를 제가 잊었네요. 자, 프로파일 픽처. 이제 보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프로파일 픽처를 쫙 가봤더니 우리가 액세스 룰 여기 통해 가지고 어드민은 이런 액세스 권한, 접근 권한, 그리고 유저는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액세스 룰의 목적은 적절한 권한, 딱 필요한 권한만 주는 거. 화이트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권한만 주는. 그래가지고 보안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네. 라고 흔히 착각을 하기 쉽죠. 여기에는 엄청난 보안의 구멍이 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니까 유저가, 난 보통 유저는 내 거니까 나는 내 이미지 만들고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우리가 세팅해 놓은 이 액세스 룰은 내 것뿐 아니라 다른 유저의 프로파일 픽처도 읽고 쓰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 결과가 다르게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 DB에 있는 어떤 값을 내 거랑 내 거 아닌 거랑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 구별을 해가지고 그 접근 권한을 줄 대상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죠.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뭔가 조건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엑스패스 조건식으로 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지금 내가 요 권한은 사실은 내가 만든 내 프로파일 픽처에 대해서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거만 딱 선택하도록 조건을 주는 그걸 갖다가 따닥 들어가셔가지고 요 부분 엑스패스 컨스트레인트 여기에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가 셀렉트 할 때 조건뿐만 아니라 액세스 접근 권한에도 조건 줄 때에도 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요 엑스패스는 뭘 하면 되느냐? 내 거만 선택하는 조건. 그건 하면 내 거. 어떻게 내 건지 알까? 눌러볼게요. 에디트를 쫙 눌러가지고 사실은 여기 빌더라는 애가 10 버전에 들어온 건데 이건 사실은 뭐 여기 웨어 조건에다가 이런 식으로 A는 B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엑스패스 연습해야 되니까 엑스패스를 쫙 가보시면 여기. 자, 엑스패스는 항상 꺽쇠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들어가고 꺽쇠로 닫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조건식 A는 B, 뭐 C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엑스패스 표현식.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을 할 때 어떤 속성, 그쵸? 어떤 속성이 내 아이디 값을 담고 있는 뭔가가 혹시 equal 해가지고 내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요건데 어느 속성을 써가지고 또 내 아이디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고 이건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쵸? 어렵죠. 하지만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그걸 도와줍니다. 뭐냐 하면 오너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시스템 오너 이퀄 커런트 유저래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이 엔티티 프로파일 픽처를 생성한 사람이 바로 시스템.오너예요. 요 속성이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픽처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꺽쇠 퍼센트 커런트 유저 꺽쇠 닫기 요거는 뭐냐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여서 이 프로파일 픽처 만든 사람이 나이면 그럼 내가 올린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런 권한을 줘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 컨스트레인에 여기 붙습니다. 얘는 권한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이 하나 붙는구나라는 게 액세스 룰 목록만 쫙 봐도 확인이 돼요. 이게 아까 잠깐 다른 거에다 보셨을 텐데 이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정을 주는 거죠. 자,
정말 좋죠. 근데 이거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로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 업무에 있어서 프로파일 픽처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파일 픽처를 만든 사용자가 내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프록시 계정일 수 있잖아요. 또는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대리로 좀 업로드 해주세요. 시스템 관리자가 업로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든 사람은 관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참 그럴듯한데 실제 요 데이터에 있어서는 쓰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쓰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 프로파일 픽처의 진짜 주인은 뭐냐? 비즈니스 로직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우리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프로파일 픽처랑 저기 연결되어 있는 그 어카운트. 걔가 주인공이고 걔가 정말 진짜 오너잖아요. 생성한 게 아니라 걔가 비즈니스 로직상의 오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조건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프로파일 픽처랑 연결되어 있는 어카운트가 커런트 유저인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꺽쇠 해가지고 엑스패스 표현식을 한번 연습 삼아서 수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엑스패스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애트리뷰트나 또는 어소시에이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연결되어 있는 어카운트는 요 어소시에이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어소시에이션은 저쪽 어카운트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equal current user 하면 돼요. current user에 대한 표현식이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쉬프트 스페이스 아니고 알트 스페이스 아니고 컨트롤 스페이스예요. 쭉 내리면은 맨 밑에 보통 이 상태에서 너 이거 쓰려고 하지라고 싶은 거는 멘딕스가 눈치껏 맨 밑으로 내려줘요. 요거 쓰려고 그랬지? 이렇게 하고 잊지 마시고 꺽쇠를 닫아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요 시스템 변수는 자체적으로 꺽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바깥에 있는 요 꺽쇠는 엑스패스가 필요로 하는 꺽쇠예요. 간혹 올바른 엑스패스 표현식 할 때 이 꺽쇠 하나 생략하는 경우 있어요. 함정이죠. 꺽쇠 들어갑니다. 꺽쇠 포함한 이만큼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바라보고 있는 프런트 유저 값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닫으시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실제 이 프로파일 픽처의 주인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사실 프로파일 픽처랑 어카운트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전혀 수동으로 해도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연결관계가 복잡해갖고 이렇게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연결 찾아갖고 저쪽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수동으로 찾다가 힘들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도와주려고 만든 게 테스트 유저입니다. 말 그대로 커런트 유저랑 비교하고자 하는 그 유저 객체를 찾아가는 경로를 얘가 엑스패스 표현식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패스트 유저를 클릭하시면 얘가 난 지금 프로파일 픽처야. 현재 요 컨텍스트 요 기준이잖아요. 요걸 따라 가지고 어느 어소시에이션을 따라 가지고 가면 커런트 유저랑 비교하고자 하는 그 엔티티가 있냐를 이렇게 따라가서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프로파일 픽처에 있는 요 어소시에이션의 어카운트 요거잖아요, 요거. 해서 셀렉트 하시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내일 휴가계 요청할 때 유용하게 쓰여요. 왜냐면은 휴가 정보 그리고 휴가 정보 그리고 날짜 정보 뭐 이렇게 한 3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엑스패스가 쓰인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얘는 사실은 이런 막강한 권한은 읽고 쓰고 삭제하고 이런 막강한 권한은 내 거에만 주는 게 맞는데 나는 다른 사원들의 프로파일 픽처 좀 보고 누군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읽기 권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권한을 좀 주고 싶은데 읽기 권한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유 해가지고 또 요 유저에 대해서 모든 내 거 말고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읽기. 요건 참 디폴트고 요거에 대해서 읽기만 주고 싶다. 이렇게 리드 누르시면은 전부 다 읽기. 컨스트레인 없이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파일 픽처에 대해서는 여기 삭제하거나 딜리트는 없지만 여기 읽기 권한은 준다. 즉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액세스 룰을 쭉 2개 이상, 하나 이상, 3개, 4개 필요한 만큼 조건을 다르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럼 그 결과는 그 전부 다 합친 게 결과가 돼요. 그냥 화이트 리스트니까 합친 게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는 막강한 권한, 다른 사람 거는 읽기 권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됐죠? 이런 거.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양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깜빡했어요.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뉴 페이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레지스트레이션을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보통 엔티티를 먼저 이렇게 하나 쓰고 이 엔티티 가지고 뭐 할 거냐 뉴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좀 쓸만한 템플릿이 있나 살펴봤더니 폼에 사실은 여기 로긴 폼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안 보여드린 거였어요. 연습시키느라고. 사실은 로긴도 이거 한 큐에 이거 누르시면은 로긴 화면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요 레지스트레이션 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걔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요거 컬럼 2개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로 하는데 레이블과 요 입력 박스를 가로 배치할 거냐, 세로 배치할 거냐, 요 정도만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기 전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레이아웃이 팝업으로 하셔야지만 얘가 이렇게 대화 상자로 탁 뜹니다. 뭐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그냥 꽉 채운 화면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렇게 뜨죠. 자,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레지스트레이션 U가 담고자 하는 데이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레지스트레이션 요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 텅 비어있는 값, 텅 비어있는 하지만 요 각각의 속성이 어디에 들어갈지 데이터는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요 레지스트레이션 요 폼을 어디선가 메뉴에서 호출을 할 텐데 그냥 페이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 페이지가 다루는 그 데이터, 즉 요 레지스트레이션 엔티티를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갖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록 값은 없지만 데이터 구조는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걔를 요 레지스트레이션 U 여기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비어있지만 데이터 구조는 짜여져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페이지에 페이지 파라미터로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그거를 엔티티를 페이지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왜 2번씩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있죠. 요거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실까봐 예전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예전 방식과 개선된 방식. 예전엔 이렇게 했어요. 일단 페이지 파라미터는 담으려면 데이터 뷰를 갖다가 놔야 됩니다. 이미 이 데이터 뷰가 나 있죠. 그리고 샘플을 이렇게 임시로 양식이 채워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따당 누르시면 데이터 소스에서 이 페이지 파라미터로 받고자 하는 엔티티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때는 타입을 반드시 컨텍스트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컨텍스트는 밖에서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바로 그거 컨텍스트 그 상황 그걸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하셔가지고 나오는 요 선택이 엔티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찍고 셀렉트를 하면 그리고 OK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내용물 채워줄까 물어봐요. yes 하시면은 이번엔 그럴듯하게 잘 채워주네요.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레지스트레이션이 파라미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페이지 파라미터로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게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이거 뭐 되게 좋은데요. 그쵸?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페이지 파라미터가 하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페이지 파라미터가 버전 9에 오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8에서는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페이지 파라미터를 받을 때 이게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잘 쓰면 실수 안 하는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 말고 하나 더 페이지 파라미터 추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데이터 뷰 이렇게 갖다 놓고 따당 눌러가지고 이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뭐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변경할 일이 생기잖아요. 변경 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페이지 파라미터 이거 아니야. 삭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좀 다른 걸 좀 바꿔야지. 다른 거 바꾸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에러가 막 떠요, 이거.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는 동작은 요 데이터 뷰에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선택을 바꿔준 것 뿐인데 그게 밴덱스가 똑똑해가지고 잘 됐을 때는 자동으로 페이지 파라미터로 등록을 시켜주는데 막 지웠다가 삭제했다가 변경했다가 막 하다 보면 얘가 때에 따라서는 중복해가지고 페이지 파라미터를 막 등록하기도 하고 막 원치 않는 걸 삭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페이지 파라미터를 내가 처음부터 정의하는 게 실수가 가장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내가 페이지 파라미터를 아예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요 registration new 요 페이지의 속성에 가보시면 프로퍼티 오죠. 쭉 내려가다 보시면 중간에 파라미터스라고 있습니다. 파라미터스. 요걸 누르시면 바로 여기가 명시적으로 페이지 파라미터를 add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add 하나만 하면은 하나만 받는 거고 add 두 개 하면은 두 개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를 쫙쫙쫙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 레지스트레이션을 필요로 하니까 레지스트레이션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add 해가지고 다른 것도 찍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깔끔하게 이 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 파라미터만 쫙 정의가 된 거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OK를 짜네요. 이게 이제 1번 페이지 파라미터 정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 파라미터를 데이터 뷰에서 받도록 하려면 풀박스에서 데이터 뷰 갖다가 놓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소스에서 따당 누르셔가지고 컨텍스트까지는 똑같아요. 자, 선택을
할 때 여전히 요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에서 하면 선택한 걸 가지고 페이지 파라미터를 또 등록하거든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페이지 파라미터. 여기서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딱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 실수로 페이지 파라미터가 자동 생성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세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받는 거 좋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페이지를 띄워주는 쪽 입장에서는 요 홈 디폴트 얘가 이 페이지를 딱 띄워주기 위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링크 버튼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딱 봤더니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 이거 쇼 페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는 고마운 게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서 어느 페이지에 넘겨주는 것까지를 얘가 해줍니다. 사실은 create object and show page 하면은 쉽게 알아봤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뭘 만드냐? select registration 만들어라. 텅 비어 있지만 데이터 구조는 잘 짜여져 있다. 이 페이지를 요 만든 레지스트레이션을 어디에다가 넣어줄 거냐? 바로 선택한 요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항상 중요하죠. 페이지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어떡합니까? 얘는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페이지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경우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자,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마이크로플로우나 나노플로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플로우는 내 마음대로 마이크로플로우 안에서 필요한 만큼 객체 만들어가지고 파라미터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노플로우는 뭐냐? 자, 여기부터 이제 마이크로플로우와 나노플로우. 둘 다 비즈니스 로직은 비즈니스 로직인데 뭔가 복잡한 플로우를 막 할 수 있는 건데 차이점 뭐냐면요. 요 마이크로 플로우는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제가 버튼을 콩 누르면은 그 요청이 서버로 날아가요. 실행은 서버에서 이루어져요. 나노 플로우는 뭐냐? 나노 플로우는 로직은 로직인데 얘는 서버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여기서 만든 나노 플로우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돼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요. 우리가 보통 자바스크립트 막 코딩 하잖아요. 그거를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서버에서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작업이다 하면 마이크로 플로우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객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페이지 넘겨주는 건데 굳이 서버 작업 필요 없겠다 싶은 거는 나노 플로우를 해도 됩니다. 또는 아예 서버 작업이 아니라 이건 클라이언트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바코드 읽기 아니면은 우리 그 지도 있잖아요. 웹 보면은 현재 위치 알려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카메라 이런 거는 이건 마이크로 플로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노 플로우에서만 그런 액티비티가 있어요. 한번 연습 삼아서 마이크로 플로우는 많이 해봤으니까 나노 플로우 한번 해볼게요. 나노 플로우 이렇게 하시면은 항상 맨딕스 UI는 선택하는 UI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new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나노 플로우도 이건 그냥 액션이니까 액션 레지스트레이션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할게요. 오브젝트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쇼 버튼 누르시면은 만들어진 나노 플로우가 뒤에 열립니다. 보니까 마이크로 플로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여기에 플로우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비티가 기본적인 오브젝트 액티비티, 리스트 액티비티까지는 비슷한데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크로 플로우에서는 못 봤던 게 있어요. 막 쿠키도 나오고. 그렇죠? 쿠키는 이건 브라우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인, 사인아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싱크로나이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모바일 기기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잠깐 이렇게 해놨다가 서버로 보내갖고 싱크하고 이런 기능도 사실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가보시면은 뭐 스크롤 막 이런 것도 브라우저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전화 걸기도 있고 내비게이트 막 있습니다. 이거 다 그렇죠? 있어요. 이런 것들 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오브젝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뭘 만드느냐? 레지스트레이션 뭐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쇼 페이지 쇼 페이지가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 새로 나온 기능은 플러스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다가 쇼라고 쓰면 이렇게 쇼 페이지 쉽게 엄청나게 빠르게 드래그 앤 드래그 모드 이렇게 좀 빠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쇼 페이지 뭐냐? 레지스트레이션 뷰 요거를 쫙 선택하시면 요 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멘딕스가 이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줘요. 얘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의 타입을 보아하니 레지스트레이션이네. 근데 현재 컨텍스트에서 레지스트레이션 타입이 앞에 있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8단까지 해줍니다. 만약에 얘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비워놔요. 그럼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이브를 짠 해가지고 보시면 에러가 하나 있죠. 자, 에러가 보통 나는 것들이 이런 거죠. 뭐 권한을 뭐 롤을 페이지에 안 줬다, 롤을 마이크로 플로우에 안 줬다, 롤을 나노 플로우에 안 줬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프로퍼티에서 이거 주고 이거 되게 성가시죠. 멘딕스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걸 좀 빠르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듈 레벨의 시큐리티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요 UI를 통해 가지고 요 모듈이 관리하는 권한 설정이 필요한 모든 도큐멘트를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같은 경우에 페이지가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요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한 화면에서 여러 페이지를 띡띡띡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엄청 편리한 UI가 제공이 되죠. 그런데 아니 페이지가 왜 두 개밖에 없지? 난 더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별도의 메뉴나 이런 걸로 등록이 안 되면 얘가 이거 쓰고 있지 않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지 않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어떤 다른 마이크로 플로우나 이런 데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show unused 페이지를 체크하시면 다 나오죠. 그래서 마이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크로 플로우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사실 권한 안 줘도 되거든요. 안 줘도 되는데 레지스트레이션 U 같은 경우는 이거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어너니머스 저가 필요하다. 체크하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마이크로 플로우 show unused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나노플로우 먼저 했죠. 나노플로우 act registration create는 누가 실행할 수 있느냐? 어나니머스다.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 있으면은 톡톡톡 찍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죠. 되는 줄 알았는데 에러가 더 많이 났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에러 메시지를 한번 쫙 봤더니 제너럴 익스텐션에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도 액세스 룰을 주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다가도 액세스 룰을 주란 말이냐? 그쵸?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권한 이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엔티티에 대해서만 권한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 non-persistable entity도 권한을 줘야 됩니다. 즉
이 non-persistable entity가 비록 메모리에 있지만 요거를 갖다가 메모리에다가 올릴 수 있는 권한. 그게 이제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또 들어가 가지고 그쵸? 액세스를 이거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한피할 수 없나? 다행히 얘가 지금 하나지만 혹시 여러 개 있으면 이거 좀 한 번에 할 수 없나? 그쵸? 그럴 때 또 security에 가 보시면 맨 오른쪽에 entity acces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엔티티에 대한 게 쭉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매번 엔티티 속성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한 번에 new 해가지고 뭘 줄 거냐? 레지스트레이션에 줄 거다.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줄 거냐? 어노니머스가 다 할 수 있게. 메모리에서 비록 메모리지만 권한은 다 줘야 되니까 다 할 수 있게. 이런 식도 됩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러면은 아주 쉽게 권한 줄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살짝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사례를 미리 겪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그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거의 끝난 시간이 4시 한 10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디버그 부분이 남았거든요. 디버그를 한번 볼게요. 디버그를 모르면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디버그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자, 애플리케이션을 다 열어봤더니 이게 떴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히어 투 크리에이트를 눌렀더니 이게 떴네요. 반갑죠. 유저 아이디를 쓰는 거죠. DENNIS. 패스워드 이거부터. 아니, 패스워드는 가려져야 하는데. 그죠? 웬딕스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이게 패스워드를 쓸지, 그죠? 내가 그냥 유저 아이디를 쓸지, 이거 이름만 가지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데이터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에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티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여기 요 UI에서 패스워드나 유저 아이디나 같은 텍스트 박스거든요. 근데 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보여주지 말고 가려라 라는 한 옵션을 켜주셔야 돼서 따당 누르신 다음에 show as password를 이렇게 yes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패스워드 컨펌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플레임이랑 이메일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조금 먼저 하면 되겠죠. 하면 될 겁니다. 요거 됐죠? 자, 그러면은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패스워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패스워드는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시큐리티에 앱의 시큐리티에 가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 패스워드 펄러시가 있죠. 이게 뭐냐? 최소한 길이가 12개, 12글자만큼 돼야 된다. 숫자도 써야 된다. 대소문자도 써야 된다. 특수문자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규칙이 있죠.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규칙은 여기서만 하는 패스워드 규칙은 시스템 레벨의 패스워드 규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12개 이상 입력하지 않으면 너 패스워드 잘못 입력했네. 다시 입력해라. 이렇게 시스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타이트하니까 좀 줄일게요. 이건 개발용이니까 숫자 없어도 되고 대소문자 없어도 되고 이렇게 잠깐 풀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이트 운영하실 때는 이 패스워드 요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항상 양식이 있으면 밸리데이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그렇죠? 사용자가 만약에 유저 아이디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 넣어주세요. 필수값입니다. 패스워드도 필수값입니다. 패스워드 컨펌은 필수값 플러스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이 같아야 돼요.
뭐 이런 거, 그죠? 풀네임은 뭐 필수값. 이메일은 이건 더 복잡해. abc abc.com 뭐 이런 특수한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또 에러를 내야 돼요. 이런 밸리데이션을 이런 규칙을 딱 통과해야지만 세이브 해가지고 저쪽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맨딕스는 이럴 때 이런 밸리데이션을 크게 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쪽, 즉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하지만 우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위젯의 설정에서 밸리데이션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자, 유저 아이디에 대한 밸리데이션 조건이 뭐가 되느냐 쭉 가보시면 속성에서 여기 있네요. 비저블러티가 아니고요. 밸리데이션 요겁니다. 타입이 none 돼 있으면 이 조건이 안 돼 있는 거고, 화살표 누르시면은 이렇게 required 필수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수값. 같은 방식으로 패스워드도 밸리데이션 필수값. 이렇게. 자, 필수값을 하고 났더니 메시지라는 게 있네. 사실 이거 메시지를 비워두시면 시스템 레벨 메시지가 출력돼요. 뭐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친절하게 뭐뭐를 꼭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다 커스텀 메시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패스워드 컨펌. 이것도 당연히 필수값이니까 필수값을 쫙 하고 보니 이건 필수값 가지고 안 된다.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컨펌이 일치해야 되네. 그쵸? 일치, 이퀄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요 커스텀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커스텀 뭐냐 면 눌러볼게요. 짠 누르시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에 대한 조건식을 아예 조건식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식이니까 이거 디시전에 쓰는 컨디션 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샘플이 하나 나와 있죠. value not equal empty.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필수 required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requir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뜬 겁니다. 이러니까 달러 value라는 거는 현재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미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달러 레지스트레이션은 현재 컨텍스트의 그 값, 즉 레지스트레이션 요 객체를 엔티티를 나타내는 거고 커런트 오브젝트도 요 마찬가지로 현재 컨텍스트의 요거. 사실 요게 지금은 얘랑 같지만 사실은 페이지 파라미터랑 현재 커런트 오브젝트가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시를 현재 쓸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value가 not empty. 그리고니까 and가 됩니다. and or가 되죠. 표현식에서 and or가 되죠. and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입력한 패스워드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패스워드 컨펌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앞에서 입력한 거니까 현재 작업 중인 오브젝트 즉 달러 커런트 오브젝트가 현재 작업 중인 식 완성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커런트 오브젝트에 이것도 달러가 중복됩니다. 커런트 오브젝트 안에 있는 어떤 멤버 값은 슬러시.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봅시다. not empty and 커런트 오브젝트 공백이 있나 슬래시 나오네요. 뭐냐면 앞에서 입력한 패스워드 요거가 뭐랑 같아야 되느냐 이퀄 현재 사용자가 입력 중인 요 값 달러 밸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된다는 거는 정말 자유롭게 and or와 괄호 묶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조건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여기에 또 문제가 한 두 문제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아주 짓궂어가지고
요 값에다가 공백을 이렇게 넣었어요. 공백은 사실 empty는 아니거든요. 공백이라는 요 글자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으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사용자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공백도 뭔가 비어있는 값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건식을 써야 되는데 공백이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공백을 확 없앨 수가 있을까? 그렇죠? 공백을 확 없애는 방법은 네,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and하고 맨딕스가 제공하는 함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맨딕스 도큐먼트에다가 펑션 이렇게 치시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만 봐도 기능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현재 이 컨텍스트에서 쓸 수 있는 함수 목록을 쭉 찾다 보면 우리가 쉽게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트림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트림 이거 자르는 거잖아요. 공백 자르는 거.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 여기 있네. 트림 하면은 얘는 이제 앞뒤로 공백 잘라요. 앞뒤로 공백 자르니까는 전부 다 공백이면 다 잘라버리겠죠. 트림 뭘 자르느냐? 현재 입력하고 있는 요 밸류 값. 자른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2개면은 하나도 없는 값이거든요. 이퀄이면은 값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식이니까 not equal이어야지만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면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거 요거가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랑 이렇게 세트로 요렇게 생긴 요게 정확한 필수값 체크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필요한 밸리데이션 표현식으로 맞는 것은 는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또는 사실은 요거 없이 요것만 해도 작동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요 조건이 not empty까지 커버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를 트림하면 이렇게 공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뭐 정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서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어, 변수 달러 밸류 달러 커런트 오브젝트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풀네임은 required. 자, 이메일 정말 다행스럽게도 밸리데이션에 이메일은 아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죠. 이거 없었으면 커스텀으로 하려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밸리데이션은 크게 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에서 즉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엉터리 값을 입력해가지고 클릭 세이브 해가지고 뭔가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기 전에 계속 클라이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브라우저에서만 계속 이렇게 계산하고 검사하고 메시지 띄워주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절대 서버로 데이터가 가는 일은 없어요. 이거를 전부 통과하기 전에는.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어떤 보기가 이런 게 나와요. 클라이언트 위젯에 있는 밸리데이션을 충족하지 않아도 서버로 데이터가 보내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죠. 요거 전부 다 만족해야지만 서버로 보내고 서버 쪽에서 서버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만족하지 않으면은 서버 쪽 데이터 트랜스퍼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순간 이게 움찔할 수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 닫을게요. 필요 없는 거 없앨게요. 캔슬 버튼은 사실은 요 클로즈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클로즈 하고 액션도 캔슬 체인지가 아니라 클로즈로. 그럼 메시지가 딱 닫히겠죠? 세이브도 세이브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요청하는 제출 의미로 서밋으로 바꿀게요. 서밋.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이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통과했다면 서버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은 그 서버에서 뭔가 한다는 거는 결국은 마이크로 플로우가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이크로 플로우 안에서 유저 아이디 있나 없나, 패스워드 있나 없나, 패스워드 컨펌 일치하나, 풀네임 있나, 이메일의 형식의 맞나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애트리뷰트가 5개면 다행이지만 10개면 어떻게? 그림 그리다 하루가 다 갈 겁니다. 그렇죠? 멘딕스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자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 위자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밸리데이션을 서밋 버튼 누르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쫙 누르시면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제너레이트 밸리데이션 마이크로 플로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너레이트 밸리데이션 마이크로 플로우.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UI가 떠요. 자, 이름은 뭘로 할 거냐? 사실 이게 애매해요. 사실 이 만들어지는 요 마이크로 플로우는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면 그 뒤에다가 세이브 어카운트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릴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요게 유효성 검사 후에 그리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플로우 이름이 VAL이 아니라 ACT로 된 겁니다. 어쨌든 ACT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레이션 U 했는데 얘는 지금 다루고 있는 요 엔티티가 레지스트레이션이 이게 감지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이거 커밋 대상은 아니거든요. 커밋은 사실은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해서 커밋할 거지 레지스트레이션 커밋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루고 있는 게 진짜 세이브 할 거면은 예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요거는 내가 선택한 그 버튼이 요 가지고 있는 요 컨텍스트에 있는 요 애트리뷰트들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 그냥 값이 있는지 필수 값에 대한 것만 일단 얘가 이렇게 해놔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에 트림 not equal 땡땡 바로 이거죠. 여기 나온대. 이게 이제 공백까지 고려한 올바른 밸리데이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나름팀만 있지, 그렇죠? 패스워드 컨펌 일치하는 것도 없고 이메일 형식 일치하는 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거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나중에 추가해야 되나? 물론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U 버튼 눌러가지고 밸리데이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때 추가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익스프레션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밸리데이션 로직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체크, 여권번호 체크 이런 거는 우리가 컨디션 요 익스프레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별도의 마이크로 플로우를 찍을 수도 있고 우린 그냥 심플하게 익스프레션으로 할 거고 검사하고자 하는 멤버는 일단은 컨펌이 패스워드랑 같아야 되니까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캡션은 우리가 이제 개발자끼리 보는 도움말 같은 거라서 패스워드 컨펌하고 일치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그냥 텍스트 값이고 실제 표현식은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식이 사실은 디시전 안에 들어가는
표현식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마름먹걸 디시전 안에 들어가는 그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요 달러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달러 커런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현재 여기 내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요 레지스트레이션이 마이크로플로우에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마이크로플로우 파라미터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슬래시 패스워드 컨펌 이퀄스 또 컨트롤 스페이스 넘어올 파라미터 레지스트레이션에 들어있는 뭐냐 패스워드 이런 조건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에 이제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조건식이 되겠어요. 보시면 여기 디시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추가하면 되고 또 한 가지 이메일 양식 이메일 양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일단 도전하는 거예요. 뉴 하셔가지고 해봅시다.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 패턴 매치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패턴이 맞냐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죠. 골뱅이가 들어갔나 점이 들어갔나 막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바로 정규식이죠. 정규식 레귤러 엑스프레션 그래가지고 구글 검색하시면 모든 프로그래밍 플랫폼은 레귤러 엑스프레션으로 패턴 체크하는 그런 함수나 뭐 이런 거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죠. 맨딕스도 사실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메일을 검사하기 위한 정규식 패턴을 알고 있다면 그 패턴이랑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이랑 이메일 값이랑 일치하는지를 함수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함수만 찾으면 되겠네요. 함수를 모를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물론 이제 맨딕 도큐먼트 참조하셔도 되지만 자,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갑니다. 함수 뭐가 있을까? 이름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통 정규식은 레귤러 엑스프레션이니까 REG가 있지 않을까 막 찾는 거죠. REG 없네 이거 어쩌지 없네 그죠? 그러면 패턴인가 패턴도 없네 이렇습니다. 이러면 절망에 빠지겠죠. 도대체 이거 어디 있느냐 말이냐 그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얘는 함수 이름이 특이하게도 is match예요. match도 아니고 is match입니다. is match. 여기 있네. is match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이하죠. 하지만 함수 이름은 is match지만 얘는 정규식 패턴 줘가지고 요거 패턴 매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match를 여기 맨딕 도큐먼트에서 찾아보시면 이 is match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is match. 스트링 펑션 콜에 나오잖아요. 체크 if string matches given regular expression.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과 함께 이즈 매치 이렇게 파라미터가 두 개 필요한데 하나는 요거 검사할 그 값 그리고 하나는 그 정규식 레귤러 엑스프레션 값 그리고 그 레귤러 엑스프레션은 여기를 참고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값으로 true false 값이 나오고 예제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정규식을 잘 모르잖아요. 정규식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 책 한 권을 봐도 그때뿐이지 까먹고 맨날 구글에서 찾아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이메일 값이 여기에 있는 어떤 정규식 패턴이랑 일치하느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이거 제너레이트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쭉 해놓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에다가 추가로 좀 이렇게 디시전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클릭하시면 뭔가 만들어졌고 얘가 자랑스럽게도
내가 만들었으니 한번 봐라. 오픈 마이크로플로우를 쫙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주죠. 얘가 알아서 그 조건을 정말 고맙게도 VAL registration U라고 그거를 딱 아예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별도의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로 만들어줍니다. 정말 좋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요거 쭉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되게 좋죠? 그래서 실제 요 실체를 보시려면 요 서브 마이크로플로우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지만 이렇게 보면 볼수록 뭔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비교하고 넘어가고 비교하고 넘어가고 뭐냐면은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건을 통과하면 넘어가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고 통과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데 그렇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얘가 반복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뭔가 추가된다거나 하면 요만큼 복사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뭐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이거를 하나하나는 아니고 살짝만 뜯어 보겠습니다. 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변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로직의 밸리데이션 결과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리한 값으로 true가 되어 있죠. 이 true 값이 첫 번째 조건을 만나서 id가 있으면 넘어가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패스워드가 있나 또 다음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id가 없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바로 그 앞에서 요 밸리데이션 결과값을 저장하는 요 isValid 변수를 true였는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은 바로 change variable로 해가지고 펄스를 만들어줘요.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얘는 그냥 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값을 end 이벤트에서 반환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거 따방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is valid를 리턴하죠. 그 서브 마이크로플로우에서 서브 플로우에서 리턴한 값은 얘를 콜하는 쪽에서 받아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통과했으면 어카운트 만들고 통과 못했으면은 안 만들고 그냥 경고 메시지 띄워주고 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는 별도의 로직을 담고 있는 것도 하지만 그 어떤 값을 요 외부로 전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만든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는 굳이 외부로 뭔가 전달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메일 보내기 마이크로플로우. 그렇죠? 그런 거는 굳이 그냥 이메일 하긴 뭐 잘 보냈다 실패 여부는 뭐 필요할 수 있겠네. 하지만 만약에 아예 알아서 이메일 보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내도록 뭐 큐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냥 알아서 끝낸 이렇게 하면 사실 결과값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는 필요에 따라서 결과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보기에서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는 반드시 결과값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반드시는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반환하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이런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여기 내려가면은 변수를 펄스로 했으니까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겠죠.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겠죠. 그쵸? 쭉 또 가서 다음에 또 실패하면 펄스하고 또 경고 메시지. 또 경고 메시지. 잠깐만 이상하죠. 아니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띄워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경고 메시지가 팡팡팡팡팡 막 여러 개 뜨면 이거 안 되지 않나, 그쵸? 인덱스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쇼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쇼 메시지랑 어떻게 다른가? 쇼 메시지는 말 그대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지만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게 쇼 메시지는 땡땡땡이죠. 하지만 얘는 체크 표시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냥 메시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얘는 더블 클릭하시면 얘는 밸리데이션 피드백입니다. 말 그대로 요 밸리데이션 한 결과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하나 탁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밸리데이션은 어떤 변수에 있는 어떤 멤버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이거다. 이렇게. 그렇죠? 또 뭐 user id is empty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please input user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밸리데이션 피드백입니다. 밸리데이션 피드백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피드백이 쫙 모이면 이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탁 보여주고요. 또 요 양식 페이지에서 요 변수가 쓰인 그 컨트롤을 하이라이트 시켜줍니다. 그래갖고 사용자로 하여금 요거를 고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게 밸리데이션 피드백입니다. 쇼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밸리데이션 서브 마이크로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호출한 쪽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요거죠, 요거. 이거 호출 이게 어떻게 뭘로 한 건가? 사실 요거 호출 이걸로 한 겁니다. 마이크로플로우 콜이라는 요 액티비티, 여기 있는 건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저 페이지에 있는 거는 위젯이라고 하고 액티비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호출하고자 하는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요 마이크로플로우는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는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요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 파라미터도 넘겨줄 수가 있고 그 값을 그 결과 값을 불리한 값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플로우 콜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VAL 레지스트레이션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죠. 자,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밸리드 하면 요거 밸리데이션을 통과했으면 페이지를 닫으래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페이지를 닫으면 되니까. 그리고 밸리드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래요. 끝나면 알아서 밸리데이션 피드백이 요 현재 창을 닫지 않은 채로 여기 틀렸다고 쫙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구현해야 할 거는 어카운트 만들기를 여기다가 닫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은 create object 이렇게 하시면 되죠. create object 더블 클릭 만들고자 하는 엔티티는 뭐냐? select 저쪽 어카운트 어드민 모듈에 있는 어카운트잖아요. ACC 이렇게 하셔가지고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어카운트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넘겨주고자 하는 거는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속성 중에 필요한 거 몇 개만 넘겨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넘겨주고자 하는 멤버를 여기서 new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어카운트 가지고 있는 위에서부터 할게요. 풀네임은 어디서 넘어오느냐? 파라미터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은 레지스트레이션. 이 파라미터 밑에 있는 어디에서 바로 풀네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같은 방식으로 new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메일도 어디서 오느냐? 레지스트레이션에 슬래시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또 뭐가 있느냐? 네임이 사실 요거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저 아이디, 레지스트레이션의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이거. 바로바로 넣었어요. 패스워드. 아, 드디어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바로 레지스트레이션의 패스워드다. 패스워드 컨펌은 쓸 필요가 없죠. 그거는 UI에서 패스워드 확인할 때만 쓰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 커밋을 yes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 커밋 yes 안 하시면 이거 DB에 생성 안 되고 메모리에만 그냥 이렇게 동동동 떠 있습니다. 커밋을 yes 해주셔야지만 실제 어카운트가 생성이 돼요.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분명히 여기 전에 레피드 공부하실 때 보시면 커밋이 있던데, 여기 있네, 커밋 있던데, 아니, 이 커밋은 뭐고, 이 커밋은 뭡니까? 이거 뭐냐면요. 사실 지금 현재는 이거 똑같아요. 요 커밋의 장점은 커밋 할 때 오브젝트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아예 그냥 커밋만 떼놓은 거고요. 요 create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만들고 나서 이거 커밋 해라라고 옵션으로 yes 주면은 그냥 커밋하는. 사실은 요거를 노로 한 다음에 뒤에서 여기서 커밋을 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냥 편리하게 쓰라고 하는 옵션이지 하는 역할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죠. 역할은 동일합니다. 사실 근데 요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아이디가 어카운트가 잘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하나 띄워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show 메시지, show information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카운트 크리에이티드 정도는 해줘야. 안 그러면 그냥 화면만 탁 닫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싶잖아요. 알 수 없죠. 요거 참 재밌죠. 요거 참 재밌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사용자 하나 만들면 할 일이 참 많아요. 인사 시스템에 연계도 해야 되고 어디로 뭐 보내고 조직 뭐 보내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 플로우를 갖다가 요 사용자 생성 관련한 거 때문에 수정할 일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요 앞에서 또 뭐 다른 작업을 막 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개발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여럿이 이 마이크로 플로우 하나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수정을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하는 방법은 로직을 이렇게 복잡한 로직은 분리해라. 즉 뭐냐면 지금은 비록 요거밖에 없지만 요게 만약에 법적인 작업이 많아질 수 있으니 요거를 갖다가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로 만들어낸다면 그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는 개발자 A한테 하라고 넘겨주고 요거는 개발자 B한테 하라고 넘겨주면 서로 충돌날 일이 없겠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 로직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익스트랙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브 어카운트 뉴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가 만들어지고 go to 해보시면 내가 아까 만들었던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를 마이크로 플로우 서브 먼저 만들고 쓸 수도 있고 이미 그려진 거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러니까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굳이 별값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리턴 값이 얘는 없는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인 거예요.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좀 더 정렬을 좀 잘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흐름이 쫙 보이죠. 한눈에. 자, 밸리데이션을 해서 요 안에 내용은 복잡하지만
베리데이션이 통과되면 어카운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이크로플로우가 이렇게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로 분리가 되면 읽기가 참 쉬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나온 거는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서브 마이크로플로우가 만능이냐, 이건 무작정 막 무한정 쪼개고 하면 다 좋으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브 마이크로플로우는 참 편리하지만 이게 단계가 깊이 들어가기를 한 3레벨 이상 되면 이거 자칫 관리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서로 막 순환 관계에 막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으니, 물론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한 3단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5분만 더 할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참 잘 만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고 밸리데이션 쪽을 가볼게요. 가봤더니 자, 이 맨딕스도 프로그래밍처럼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니핏도 만들고 막 빌딩 블록도 만들고 막 템플릿도 만들고 그러는 거. 똑같은 게 반복되면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똑같은 걸 여러 번 고쳐야 되니까 반복을 좀 싫어하고 반복을 없애는 방법을 뭔가 추구합니다. 자, 이 중에서 반복되는 게 뭔가 쫙 봤더니 지금 3번 이상 반복되는 게 눈에 딱 보이죠. MT. 그죠? 문자열 MT 체크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됩니다. 그죠? 이런 건 좀 재사용할 수 있는 뭔가로 만들어서 매번 이거 복잡한 표현식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그거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자주 쓰이는 이메일 체크하는 어떤 규칙, 그죠? 또는 뭐 주민등록 체크하는 규칙, 신용카드 체크하는 규칙,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시니어가 경험이 많은 개발자가 미리 쫙 만들어 놓고 초보 개발자한테 이거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개발을 리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자, 일단 이 반복되는 MT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룰이라고 하거든요. 룰이 규칙이잖아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룰 만드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add other에 룰이, 이건 여기 중간쯤 여기 있어요. 룰은 이제 RUL 이렇게 하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체크하는 대상이 뭐냐? 체크하는 대상이 문자열이고 체크하는 조건이 뭐냐? 문자열이 MT가 아니면 true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text not empty라고 이름을 지어서 not empty를 만족하는 뭔가 값이 있으면, 그죠? 값이 있으면 또는 뭐 has value 이런 식으로 has value 또는 not empty 이런 식으로 해서 true 조건을 반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룰은 true를 반환하는 거를 반환하는 이름을 짓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자, 이상하네요. 나는 분명히 룰을 만들었는데 왜 마이크로 플로우도 아닌 것이 나노 플로우 같기도 한 이런 게 떴나? 왜냐하면은 요 룰도 일종의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요 액티비티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을 쭉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해 가지고 이 조건에 대한 결과값 true냐 false냐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룰은 마치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처럼 생겼지만 얘는 반드시 true false 값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랑 똑같이 얘도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값을 비교하죠. 그래서 add 해가지고 파라미터 이렇게 합니다.
뭐냐? 파라미터는 레지스트레이션이 아니고 아니죠. 이거는 문자를 받는 거죠. 실수하시면 안 돼요. 레지스트레이션 통으로 받아가지고 그 안에는 문자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은 레지스트레이션밖에 못 쓰잖아요. 재사용하려면은 이게 아니라 문자를 받아야겠죠. 텍스트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가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라는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조건 이거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텍스트 not empty 조건은 이거 텍스트 트림한 텍스트 값 트림한 텍스트 값이 not 땡땡 요거이면은 만족하는 true니까 그쵸? 이게 true면은 1로 가가지고 true를 반환하고 이게 false면은 1로 가가지고 false를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룰의 end 이벤트에는 true든 false든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true 조건이다라고 하면 윈딕스가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end 이벤트까지 채워줍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수동으로 가서 true, false를 찍어주시면 되죠. 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심플한 룰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액티비티들이 쫙 있는 걸 보면 이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더라도 요거를 잘 액티비티를 잘 이용한다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룰이에요. 자, 그러면 룰을 만들었으니 룰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룰은 어디에 쓰느냐를 알아야겠죠. 룰은 어디에 쓰냐면요. 디시전에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룰은 디시전에 쓰입니다. 바로 요 노란색, 오렌지색 다이아몬드 마른 목걸 가보시면 조건식을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사용 가능한 룰로 할 거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룰을 딱 찍으시면 네, 룰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 방금 내가 만든 거 이거 이 룰을 딱 찍으시면 이 룰이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문자 값. 자, 뭘 가지고 이거를 비교할 거냐를 아규먼트, 요 값을 제가 넣어주는 것까지는 멘딕스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넣어줘야 돼요. 뭘 할 거냐? 유저 아이디 값을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뭐냐? 레지스트레이션에 있는 유저 아이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요 단계는 조금 복잡했지만 만약에 이 조건식이 바뀌면 요 룰만 바꾸면 모든 부분이 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하나하나 바꿀 필요가 없죠. 이래 갖고 룰을 쓰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패스워드도 요거를 룰로 이렇게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엄청 쉽죠.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개발자 리더가 미리 만들어 놨다면 다른 개발자분들은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룰입니다. 룰이죠. 되게 재밌죠. 이거 세이브. 끝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연결된 거래 가지고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액트 다시 가볼게요. 쭉 가시다 보면 사용자 신규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때 보통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메일 노티가 가는데 노티 갈 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한테 이메일이 막 발송이 되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테스트 과정에서는 요거 데모 이메일로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요 이메일 값이 데모 이메일로 살짝 이렇게 임시로 살짝 바꾸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는 이메일 잘 집어넣고 노티할 때만 여기서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지스트레이션이란 요 파라미터의 값을 여기서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change object 하시면 돼요. 뭘 바꿀 거냐? 레지스트레이션. 뭘 할 거냐? 이메일을 어떤 값으로? 임시값.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는 넘겨받은 오브젝트 타입의 파라미터의 어떤 멤버 값을 요 내부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콜한 쪽에, 콜한 쪽은 호출한 쪽, 여기잖아요, 여기. 요 내부에서 값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 혹시 내가 요 안에서 바꾼 그 이메일 값이 여기에도 이렇게 바뀐 채 유지가 될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정답은 유지가 됩니다. 오브젝트의 멤버 값 바꾼 거는 요 서브 마이크로 플로에서 바꾼 거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자,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프리미티브 타입, 스트링, 뭐 불리언, 숫자 이런 타입의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여기서 바꾼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없다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꿀 수 있나 없나?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유는 이 파라미터 프리미티브 타입은 외부에서 넘겨줄 때 이게 어떤 변수의 값일 수도 있고 어떤 오브젝트의 특정 멤버일 수도 있고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바꿔가지고 뭔가 밖에 있는 거 업데이트 이런 작업이 안 돼요. 안 되고 또 여기서는 읽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뭔가 바꾸면은 이거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막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체인지 여기 체인지 베리어블을 하면 아예 선택이 안 됩니다. 아예 선택이 안 돼요. 하지만 쓸 수는 있고 하지만 요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 베리어블은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은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오브젝트는 멤버를 바꿀 수 있고 원본에 반영이 되지만 프리미티브 타입은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오직 쓸 수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면 룰도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거 바꿀 수 있나? 여기서 혹시 파라미터 오브젝트 타입 바꿀 수 있나? 생긴 게 똑같이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처럼 생겼는데 안 됩니다. 룰의 목적은 아주 심플한 조건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값을 바꾸고 이러는 거는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거는 플로우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랑 룰은 엄연히 기능이 다르고 기능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에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여기선 또 안 되는 게 또 뭐 웹 서비스 호출하는 거, REST API 호출하는 거. 또 정말 중요한 안 되는 게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에서는 필요하면 쇼 메시지도 띄워가지고 뭐뭐뭐 해주세요. 이런 거 됩니다. 하지만 룰에서는 아예 쇼 메시지라는 게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서버에 기록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가 엉뚱한 값을 자꾸 시도를 합니다라는 걸 기록할 필요는 있잖아요. 로그는 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인터랙션, 클라이언트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페이지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은 룰에서는 안 됩니다.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는 되고 그런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두세 문제 나오겠죠. 비슷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이거 시간이 한 가지, 자꾸 한 가지. 요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액트 여기에다가 제가 allowed roles를 이렇게 이걸로 에러 나야 되는데 생각해 봅시다. 에러 안 나지? 뭐를 제가 나오네. 보세요. 제가 요 마이크로 플로우에다가 allowed 롤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너니머스를 이렇게 체크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죠? 요거 에러 당연히 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에는 이거 왜 안 물어봅니까? 그죠? 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에도 분명히 여기 얼라우드 롤스가 있는데 왜 얘는 안 물어봅니까? 일부러 진짜로 필요 없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메인 마이크로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이 된 사용자는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는 그냥 바이패스예요. 그냥 무조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실행할 수 있어요. 즉,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의 실행 가능 여부는 메인 마이크로 플로우를 따라갑니다. 액세스 룰을. 메인 마이크로 플로우의 액세스 룰을 따라갑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다. 자, 이상한 게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어나니머스 유저가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나니머스 유저가 무슨 권한으로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어카운트는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엔티티고 이 엔티티의 액세스 룰에 보면 어나니머스는 아예 있지도 않은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 마이크로 플로우에 사실 숨겨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안 보는 옵션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apply entity access라는 애가 있는데 요게 디폴트로 꺼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어너니머스라는 롤이 요거를 실행할 수 있는데 혹시 얘가 요 마이크로 플로우 내부에서 액세스하고자 하는 엔티티가 있는데 그 엔티티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도 실행할 수 있게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옵션이 사실 있고 그게 디폴트로 꺼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는 게 디폴트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권한 관계가 정말 복잡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어노니머스도 어카운트 생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정성껏 입력한 액세스 룰이 UI에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플로우 내부에서도 적절하게 체크가 돼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pply entity access를 켜줍니다. 그죠? 끄고 키고를 하는데 끄고 킬 때 이렇게 entity access에 이렇게 열쇠가 딱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 플로우는 권한이 없는 엔티티를 액세스하면 런타임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플로우가 일로 흘러갈지 절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실행하다가 권한이 없는 엔티티를 수행을 하려고 탁 하면 그 순간에 런타임 에러가 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브 마이크로 플로우는 메인 마이크로 플로우를 따라가고 apply entity access 옵션 기억하세요. apply entity access 옵션 이거 그렇죠? 비슷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apply entity access 옵션은 기본으로 꺼져 있고 꺼져 있으면은 요 entity access를 체크 안 합니다. 마이크로 플로우에서. 하지만 켜져 있으면은 요런 아이콘이 보이고. 근데 맨딕스 시험이 되게 함정을 많이 파놔요. 그래서 친절하게 apply entity access 룰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플로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켜진 모양 얘가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이냐. 1번 어카운트가 잘 생성된다. 2번 어카운트 생성 중 에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 켜져 있잖아요. 요 프로퍼티를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엔티티 액세스가 켜져 있다는 건 이거 엔티티 액세스 켜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카운트 생성할 때 에러가 탁 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꺼져 있어 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잘 생성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그 눈썰미 이거 잘 보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는 그런 거. 기억하시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내일은 정말로 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휴가 프로그램까지 가는 게 참 멀어요.
고생하셨고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